네, 방금 소개받은 식품기준과 윤상현 연구관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요 내용 위주로 좀 빠르게 설명을 진행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원장님 비롯해서 이제 좀 배경 설명을 미리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고령자 인구 증가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고, 또 그와 별개로 또 이제 식습관 변화에 의해서 뭔가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테고요. 또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또 뭐 최근에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도 간편식에 대한 시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실제로 이제 간편식 시장이 올해 5조 원 시장까지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통한 이제 건강 관리, 그리고 이런 간편식의 성향이 결합되면서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 관리형 제품도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금 시장 규모가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특수 의료용도 식품을 좀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한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메디푸드와 식약처가 얘기하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는 약간의 좀 갭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은 이제 메디푸드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등어는 그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이제 뭐 이렇게 뇌 건강에 대해서 뭐 치매 예방이 된다. 뭐 마늘을 먹으면은 혈압에 좋다. 특히 이제 크릴류 같은 경우는 크릴류 안에 있는 인지질 성분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혈관 중에 뭐 이렇게 기름기를 씻어낸다 그래서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1,000억 원 넘게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강의 이슈로 제품을 마케팅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메디푸드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여지도 있고 시장이 좀 혼탁해질 우려가 있어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약사법을 보면 질병을 치료, 경감, 예방하는 것은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제품들이 진짜로 뭐 어떤 혈압을 낮춘다든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뭐 치매를 예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품의 범위에 포함되나? 라는 저희들은 이제 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품에는 이런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표시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약품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품들은 그럼 왜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이제 분류되기를 희망하는지, 그거는 이 표시법 제8조의 예외 조항으로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는 질병명을 그러니까 특수 의료용도 식품의 질병명을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로 보는 그 사항에서 예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도 금지하고 있는 질병명 표시를 일반 식품에 표시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케팅의 어드밴티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그러면 이거 특수의료용도 식품으로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이제 현장에서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정하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아까 제가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 환자가 되죠. 환자가 영양 섭취를 위해서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그러니까 영양 공급 목적의 식사 대용품이 특수 의료용도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건강에 되는 여러 가지 특용작물, 양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성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식사를 대신해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을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식약처 고시에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에 있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 Q&A도 보면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환자의 식사관리 편리를 제공하는 식사 대체 목적의 일반 식품이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 예방, 경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면 의약품 또는 뭐 비타민, 무기질 같이 특정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것들은 의약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겠죠. 그리고 뭐 혈행 개선, 노화 예방 이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게 맞고, 뭐 고칼슘, 저지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식품보다 먹으면은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고칼슘이나 무유당, 저지방 같은 것이 그럼 메디푸드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아니면 일반 식품의 영양강조 표시로서 충분히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표방을. 그리고 뭐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상에 해당하는 것, 뭐 저염, 저당 이런 것들도 이제 일반 식품의 영양강조 표시를 해서 판매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것들이 메디푸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쨌든 건강에 도움이 되면 메디푸드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제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섭취 대상을 환자로 포커싱을 했을 뿐 일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품과 관리 제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자가 시군구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하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요. 대신에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와 첨가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약품 성분이나 아니면은 뭐 개별 인정으로 받은 건기 원료, 그러니까 식품 원료로 인정받지 않은 뭐 건기 원료 같은 것들은 이 특수의료용도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는 제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썹을 반드시 이제 갖춰야 되는 의무 품목이고, 그리고 질병명을 표시할 수 있는 대신 그런 표시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도록 추가적인 표시사항도 의무로 전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환별로 한 4개 정도의,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 정도밖에 일단 식품 유형이 없긴 하지만, 그 각각의 환자의 식품에 대해서는 질병에 적합하도록 조절된 영양성분의 함량에 대해서 일일이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으로 오인 혼동되지 않도록 이 어떤 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든지, 또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없더라도 이 제품의 어떤 성분이 질환관리에 중요한 성분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별도로 표시하도록 표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효과 표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식품이어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는 그 원료에 해당하는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그 기능성 표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그 일반 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돼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좀 제한 규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이제 당뇨 환자용 영양조제 식품의 제조 기준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런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뭐 포화지방은 열량의 10% 미만, 뭐 콜레스테롤, 단당류, 이당류 이런 기본적인 영양 성분과 비타민, 무기질 함량에 대해서 이런 각각의 성분 함량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깐깐하게 만들어진 식품,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가 이 제품만 섭취를 해도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양 기준들을 좀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위생 기준도 일반 식품보다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계 변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수요령도 식품은 크게 3번의 변화를 겪었는데요. 2005년에서 이제 2007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존의 특수요령도 식품 단일 유형으로 있던 것이 이제 질환별 식품 유형으로 굉장히 세분화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또 이 거꾸로 다시 또 이제 이 식품 유형들이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된 변화를 거쳤는데 목적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어떤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어떤 질환자를 타겟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일반 식품에는 질환명 표시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질환명을 포함하는 식품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식품 유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2016년에는 그럼 이 8개 말고는 질환명을 표시를 못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질환은 어떻게 표시를 허용을 할 거냐라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형은 통합을 하되, 요런 여기에 유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근거를 확보해서 그 질환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표시 규정을 아예 개정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대응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동일했다. 결국은 이런 제품들이 질환명 표시가 좀 다양하게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제도를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2018년에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보면 2007년의 방법과 2016년의 방법을 믹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특수용도 식품을 좀 그 중분류 체계에서 대분류 체계로 상향시키면서 다양한 하위 분류가 가능하도록 일단은 좀 체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간편식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식사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조제식품이 아니고 실제로 가정식 형태의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식품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큰 이제 체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특수 의료용도 식품은 특수용도, 조제유나 이유식과 같은 레벨에서 특수용도 식품 안에 하나의 중분류, 유형으로는 3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던 체계에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을 하나의 대분류 체계로 이제 상향시키고, 그 하위에 표준형은 2007년 개편의 어떤 그런 취지대로 제조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유형을 신설해주고, 그 다음에 맞춤형을 또 별도로 중분류를 신설을 해서 유형이 없더라도 이 영업자가 과학적으로 실증을 하면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가정간편식 형태의 의료용도 식품도 이제 유형을 신설하는 그런 3가지의 큰 변화를 2018년에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22년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까 표준형과 맞춤형 설명을 드렸는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일반적 식사 지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식사 지침에 따른 기준 규격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저희가 식약처에서 기준을 마련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 스스로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자율 기준을 설정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기준을 제공해주고, 뭐 업체 중에서는 또 어떤 업체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이거 외에도 좀 다른 어떤 질환에 대해서도 제품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시장에 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의학적인 고려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런 기준 제공이 어렵다 생각되는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식약처에서 기준 제공을 하지 않되 업체 스스로 자율 기준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그 규정을 만들어서 업체의 시장 진입도 지원하면서 제품의 다양성도 보장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지금 개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표준형 맞춤형을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식사관리용 식품은 기존에는 이런 분유나 음료 형태의 제품이 실제로 이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었는데, 이제 2018년에 여기 유형이 신설이 되면서 일상에서 섭취하는 가정식 형태의 뭐 도시락, 밀키트 이런 것들도 이제 재료들을 잘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끼 식사를 구성을 하면 어떤 질환의 관리에 적당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환자별로 다 그 음식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병원 배식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가정식 간편식 형태의 그런 제품도 이게 식품 제조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저희 식약처의 입장은, 식약처에서 이제 이 특수용도 식품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은 우선 표준 제조 기준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영업자가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진입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직접적으로 표준 제조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 제조 기준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 진입을 좀 유도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혈압 환자와 전해질 보충용 식품이 올해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뭐 간질환, 폐질환 등이 우선 고려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대표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표준 제조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제품 섭취 형태에 따른 기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관 섭취 환자는 계속 이제 좀 와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령 소요량은 적은 대신에 영양소는 똑같이 섭취해야 돼서 실제로 영양 밀도가 일반적인 환자가 뭐 경구 섭취 환자가 섭취하는 영양 밀도하고는 좀 다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현장의 그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급식의 환자들은 좀 더 영양 기준을 강화하고 대신에 경구 섭취 환자들을 위해서는 좀 덜 중요한 영양소들은 빼는 대신에 좀 섭취, 아까 그 20가지의 영양 기준을 다 맞추면 맛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변화를 줘도 맛이 다 똑같기 때문에 좀 그 중에서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의 좀 기호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상영양학회하고 가능한지를 지금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환자 맞춤형 또는 소비자 어쨌든 소비자 기호성을 고려하는 소비자 지향형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좀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가 가능한 제형도 좀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음료 또는 분말 제품이 영양조제 식품의 기본이거든요. 분유 대신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섭취하는 형태가 동일하면 소비자의 어떤 그런 취급성이나 아니면 섭취 편의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각설탕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사용하는 대신에 뭐 물 100cc에 요거 뭐 5개 넣게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죠? 아니면 과자 형태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숟가락으로 떠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변환되거든요. 그래서 취급성이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해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무수 형태로 해가지고 좀 노인분들이 섭취하기 좀 편리한 형태로 아예 가공을 해서 나오는 제품들. 그래서 목적이 동일하면 이런 분말이나 액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제형도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열어줄 그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용도 식품이 일반인과 다른 대사 체계를 가진, 그러니까 대사의 어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과는 좀 다른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식품에 허용되지 않는 첨가물이지만 이 환자를 위해서는 꼭 써야 되는 첨가물이 있으면 실제로는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환자용 식품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질환적 식품에 한해서만 첨가물 기준 규격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맞춤형 식품 좀 전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맞춤형 제품은 아까 이제 영업자가 스스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실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조 기준이 이렇습니다. 업소별의 자율 기준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있는데 그럼 어느 자료를 어떤 수준까지를 뒷받침해 줘야지 내가 그러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영업자들이 그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품 설계 개발 시의 고려사항, 과학적 입증 자료의 종류, 범위, 수준 이런 요건들을 별도로 이제 좀 지침을 마련해서 영업자와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 이제 좀 배포를 하려고 올해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여기 이제 가이드가 마련돼서 아마 현장에 좀 보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장기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그 맞춤형 제품 이외에 별도로 뭐 개별 인증제나 또는 독립적인 별도 법률에 대한 논의도 뭐 내부적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충 이제 포지셔닝을 좀 해보자면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를 제외한 그 일반 식품에 속하는 영역에서의 그 식사 대용 식품에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메디푸드라는 개념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식품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이런 체계로서 만약에 고민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는 이 식품위생법에서 요런 것들을 다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체계 마련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과의 좀 관계 정립이 먼저 좀 명확하게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좀 정립이 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담당자의 의견으로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짧은 시간이라 제 발표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레이저 스캔 꼭 불편하신 우선 마이크.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영양기능연구과 권광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특수요령도식품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요령도식품이라고 하면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영양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된 식품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수요령도식품 같은 경우는 표준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 실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정의와 식품 유형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요령도식품 자체가 왜 필요하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최근에 고령화와 저출산 고령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만성질환 환자와 노인 환자들이 정상적인 음식 섭취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영양 공급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그래서 경장 영양을 통한 적극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영양 공급을 통한 환자 영양 상태 정지는 여러 임상 효과들에서도 봤을 때 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수요령도식품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특수요령식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고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환자의 식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들입니다. 그러면서 대상 질병이 확대되고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들이고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 만성질환은 국내 사망원이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성질환 자체가 오는 게 영양 상태에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는 국내 질병 부담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고령사를 진입되면서 실제 특수요령도식품 자체 출하액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서히 특수요령도식품의 출하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들과도 상관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수요령도식품 자체를 사람들이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영양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특수요령도식품 판매 실적을 봤을 때도 2018년보다 지금 21년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가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전략이 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왜 지금 푸드테크 자체에서 특수요령도식품이 하나의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부분들 자체가 이러한 보건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건강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대두된 게 특수요령도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치료에 중점을 뒀다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라이프 케어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드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상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식품들을 제공해 줄까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연구가 진행된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는 진행됐지만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거는 2015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 환자용 식품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고, 그러면 환자용 식품 자체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도 마련 연구도 했었고, 그리고 매년 어떻게 보면 의료용도 식품이다, 그 환자용 식품이다, 특수용도 식품이다, 특수용도, 그 용어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그 각각의 연구들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됐고,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됐고, 산업체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환자용 영양식품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환자용 식품의 정의와 분류 체계, 기준 규격에 대한 현황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류 체계와 제조 가공 기준, 위생 영양 규격의 개선안을 만들고, 그리고 국내외 환자용 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 현황 조사 및 관련 표시 개선안 자료를 마련하고, 그리고 환자용 그 영양식품 제도 마련을 위해서 그 관리 현황 개선 방안, 그리고 기준 규격 현황 및 개선안, 그리고 표시 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지금까지 이제 환자용 식품에 대한 제조 가공 기준, 그리고 표시 광고 지침을 만들어서 업체에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그 의료용도 식품 영양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그 영양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이 됐었고요. 그 장질환 환자 영양 조성, 그다음 암 환자 폐질환 균형 영양 식품, 노인용 의료용도 식품 영양 조성 가이드, 그리고 소아용 의료용도 식품 영양 조성 가이드, 중환자용 영양 조성 가이드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업체들한테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제 환자용 식품 선택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서 이제 제공이 됐었고요. 이때는 국내 그 수입 제조 그 식품 환자용 식품의 이제 질환별 영양 조절 기능 심층 분석을 통해서 건강 관리자 맞춤형 그 뭐 환자용 식품 선택 활용 가이드라든지 그 질병 환자의 환자용 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뭐 자율 영양 관리를 위한 지침서 등이 마련돼서 이제 제공이 됐었는데요. 이때 마련된 것들이 이제 환자 및 보호자의 올바른 환자용 식품 사용을 위한 안내서, 그리고 이제 그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환자용 식품 선택 정보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자용 식품의 뭐 올바른 사용을 위한 자율 영양 관리 정보집,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환자용 그 국내보다는 이제 수출 쪽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환자용 식품 수출 지원을 해서 제외국에 이제 제도 길라잡이를 마련했었고, 세부 가이드들이 마련돼서 이게 제공이 됐었습니다. 대만이고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태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그 나라에 맞는 그 뭐 법 제도들이라든지 시장 현황, 그리고 이게 수입 식품 담당 기관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업체들에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특수일용도 식품 등을 위한 영양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해서 그 특수일용도 식품들의 영양 관리 로드맵도 제시가 되고,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 특수용도 식품의 관리 체계를 비교했었고, 이때 나온 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연구들이었고요. 그리고 식사관리용 그 제품의 제조 가이드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정책 연구가 추진되면서 밀키트 형태의 제품의 정의, 분류 체계, 그리고 기준 규격안이 제시가 되었고, 식사관리용 제품의 관리 기준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제품들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용 식품 쪽에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그 식품 공전에 이제 특수일용도 식품 분류 체계가 개편되면서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이 이제 카테고리가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특수용도 식품이 이제 지금 현행 체제로 그 표준형 영양 조제 식품, 그리고 맞춤형 영양 조제 식품, 식사관리용 식품, 이렇게 이제 지금 체제로 바뀌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특수일용식품 시장 촉진을 위한 현장 지원 체계 운영 및 제조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서 제공이 되었고요. 식단형, 식사관리용 식품 현장 밀착 지원 체계를 운영되고, 그리고 산업체를 위한 식단형 식사관리용 식품 제조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서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식단형 식품관리 식사관리 제조 가이드라인에서 특수일용식품 2회, 식단관리, 식사관리 제조, 그리고 식단관리 제품의 2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환자용 식단 관리 과정까지도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환자용 식품 및 고령자용 영양식품 기준 규격 마련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이제 암 환자용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이 마련돼서 그리고 이제 고령자용 식품 기준 규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식품공정에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이 되었고 암 환자용 특수요령식품 표준 제조 기준이 이제 신설되어서 이런 식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기존에 있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관리를 위한 체계들이나 이제 기술 지원 쪽의 측면이었다면 이 부분 쪽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별도의 법안으로 좀 마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걸 통해서 메디컬 푸드 관리 체계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서 메디컬 푸드 법률안이 어떻게 보면 마련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현재 국회 전해숙 의원이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이 어떻게 보면 발의되어서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현재 관리체계상에서 질환 맞춤형 특수요령도 식품의 과학적 유용성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맞춤형 조제 식품 중에서도 기타 환자용 식품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의 과학적 유효성 검증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있고 제조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의 사전 심의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제 필요성도 이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용 식품 표준 제조 기준 확대 로드맵 마련 및 고혈압 환자용 식품 등의 표준 제조 기준 개발을 위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고 그리고 고혈압 환자용 영양조제 식품 기준 규격이 신설안이 마련되고 고혈압 환자용 식단형 식품 기준 규격 신설안 마련 그리고 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기준 규격 신설안 마련하는 내용으로 현재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주요 내용들입니다. 표준 제조 가이드라인 로드맵 제시되고 고혈압 환자용 영양 조제 식품의 기준 규격 마련, 고혈압 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기준 규격 마련, 전해질 보충 식품의 기준 규격 마련을 위한 주요 이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용도 식품 관리 체계 규제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의료용도에 관한 법률 자체에 대한 하위 규정을 어떻게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 정책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대안별 비교 분석 및 규정량 분석서 작성 종합 결론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걸 보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규제 기관으로서 규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체와 함께 간다, 함께 달리고 함께 이어 달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기술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국정과제에서도 맞춤형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기반 확립이라고 해서 국정과제에서도 이제 오늘 특수요령도 식품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서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수요령도 식품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들로 정책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뒷받침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들을 추진할 거고요. 현재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것 자체는 맞춤형 메디푸드 건강기능식품 적정 섭취 기반 확립 연구를 위해서 출연 연구가 2023년부터 27년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총 22억 1,400만 원 그리고 25억 3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가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산업체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식품안전정보원 법규연구 김호영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주요국들하고의 이제 제도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차는 저희
정의와 이제 관련 법률을 비교한 부분, 그 다음에 제조 단계 관리, 그 다음에 판매 관계 관리, 그 다음에 표시와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결론 및 시사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서론 부분은 앞에서 이제 두 연구원님께서 이제 특수의료용도 제품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규정들이 변화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은 저희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만성질환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건강이나 영양 상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업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실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 정의와 이제 법률 비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요국에 대해서 그래서 EU랑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이렇게 한 5개국 정도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U의 경우에는 보시면 영어로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특수 의료 용도 식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규정하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하고 같은 이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정의 규정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한 5가지의 요인을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공 또는 제조된 식품으로 환자의 식사 관리를 위해 고안된 제품이고, 또 하나는 의료 감독 하에 진행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일상적인 섭취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하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요구량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이제 저희나 일본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영양 요구량이 일반적인 식사의 어떤 변형 또는 어떤 성분의 조합으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부분으로 된 경우에만 이제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이제 EU의 레귤레이션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9하고 이제 2016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두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규정을 이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레귤레이션 609에 보시면 주로 이제 정의 사항이라든가 시판과 관련한 규정, 그 다음에 위원회 내용, 위임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개 첨가물 목록을 결정하는 이런 사항들을 주로 이제 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그 이외의 사항들은 일반적인 식품관리법으로 이제 규율을 하는 그런 체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2016과 관련된 거는 609의 레귤레이션을 좀 보충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성 요구 사항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식품의 뭐 표시나 영양 표시, 그다음에 영양이나 강조 표시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국입니다. 미국은 앞에서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이제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메디컬 푸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5개의 어떤 정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보시면 이제 볼드 처리한 부분에서 보시면 영양소의 요구량, 그 다음에 식이관리 목적, 그다음 의사의 감독 하에라는 약간 공통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특정 표시사항 면제 조항을 메디컬 푸드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가지 요건 나머지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EU나 미국은 동일한 정의 규정을 공통된 요소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이 미국은 이제 EM 포뮬라 규정에서 그 메디컬 푸드가 처음 태생을 할 때 그 의약품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귀의약품법에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 식품에 적용되는 CFR 21에서 메디컬 푸드에 대해서는 표시 면제 조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일반 식품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분설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CFR 21에서는 특별히 표시 면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는 CFR의 일반적인 식품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5년에 식품안전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식품안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안에 그 특수 식품 안에 이제 특수 의약용도 조제 식품, 그다음에 특수 의약용도 조제 식품을 이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체계로 이제 식품안전법에 규정이 돼 있고, 2016년에 이런 특수 의약용 조제 식품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계속 신설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을 보시면은 음식물의 섭취 제한 또는 소화 흡수 장애 또는 대사의 교란 또는 특정 환자에 대한 영양소 혹은 식사 수요 만족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제조 가공한 배합식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본은 이제 환자용 식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연구관님께서도 이제 그 어떤 포함 관계를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이 있습니다. 특수 의료 용도 식품 안에 이제 건강식품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특정 보건용 식품이 있고, 그 이외에 환자용 식품이 이렇게 특수 용도 식품 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용도 식품의 하위 개념으로 이제 환자용 식품, 그다음에 임산부 및 부용 분유, 그다음에 영유아용 조제 분유, 그다음에 연하곤란자용 식품, 이런 것들이 있고, 환자용 식품의 정의를 보면 식품의 영양 성분을 가감하거나 특수 가공한 것으로서 의학적, 영양학적 관점에서 특수한 영양적 배려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법한 식품으로 인정되어 특별한 용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환자용 식품에 적절하다고 이제 적절하다고 시험법에서 또 특정 성분이나 특성이 확인된 것. 그래서 요게 요 규정 자체가 표시 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건강증진법에서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또 법률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환자용 식품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제 표시 허가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그 표시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법령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고령에서는 건강증진 시행령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인데, 특수의료용도 식품 표시 허가 관련된 사항을 이제 구체화를 하고 있고, 그 세부 내용들은 아래에 이렇게 좀 표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드럭이라고 해서 경장 의약품의 경우에는 다 의약품과 동일하게 규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식품위생법, 그래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서 이제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의 부분에서 이제 특히 이제 줄 쳐주신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능력의 제한이나 질병, 수술에 대한 임상적 상태로 인해서 일반인과 다른 생리적인 어떤 특별한 영양 요구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러한 충분한 영양의 공급이 필요하거나 영양소문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에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관련 법령 말씀드린 대로 식품의 기준교육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교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표시광고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제 특수의료용도 식품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해당하는 드럭은 이제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5가지 요건 중에 5가지 요건 중 맨 마지막에 있던 일상의 시기의 변형이나 또는 그 성분 조합의 이제 조합으로서 충족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규정에서는 이 규정이 우리나라 일본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결국은 EU나 미국보다는 조금 더 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대상 의료용도 식품의 포함 범위에서 좀 더 넓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U나 미국에서 또 환자 또는 특정 의료 상황을 위해서 일부 영양 성분을 강화한 포티파이드 푸드, 강화된 식품의 경우에는 이제 EU나 미국에서는 따로 이제 의료용 식품의 범위 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료 감독이라는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EU와 미국에서의 정의 규정에서는 이게 이제 그 취지가 이제 환자에게 적절한 지속적인 어떤 확인을 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어떤 섭취를 위한 선행 요건이라든가 구매 선행 요건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의와 어떤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표 하나로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표준형, 그 다음에 맞춤형, 식단형 관리식품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 EU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신 대로 완성된 식품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불안전하지만 어떤 영양학적으로 이제 조절된 그런 식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EU와 이제 유사한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허가 기준형으로 해서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평가형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유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12개월 미만에 대해서 영양학 조제 식품으로 되어 있고, 1세 이상에 대해서 특수 영양濃도 조제 식품으로 이원화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보면 이제 EU 같은 경우는 아까 말 레귤레이션 600부를 필두로 해서 독립된 법으로 이제 좀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표시 정의나 표시 조건 외에는 일반적인 식품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식품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별도의 표준 법령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표시 허가 사항과 정의 규정은 이제 그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항들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조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조 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EU는 기본적으로 GHP를 선행 요건을 해서 해썹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농산물이나 수산 같은 1차 생산물 이외에는 다 GAP를 준수하고 여기에 따른 해썹을 지키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AP와 관련한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영업장부터 용수, 개인위생, 포장들에 대한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규정에서도 시행규칙에서 보이는 어떤 시설 기준이라든가 위생 취급 기준, 그다음 영업자 준수 사항들의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해썹의 선행 요건으로 구체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GAP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이제 식품 제조업에서 이제 CGMP를 하고 합시를 이제 준수하도록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메디컬 푸드에 대해서 별도의 뭐 CGMP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각각의 어떤 특별한 식품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과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메디컬 푸드가 해당된다면 그러한 특별한 CGMP가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밀폐용기 포장 저상성 식품 열처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상성 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제 CGMP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공정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규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제 CGMP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품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생산 과정에 대해서 적용되는 CGMP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한다면 거기에 규정을 이제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산성 식품 LACF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여기에 저산화식품이 대부분 액상으로 된 메디컬 푸드는 여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할 때는 이제 별도의 CGMP를 받아서 적용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합시를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합시의 경우도 이제 면제되는 규정, 즉 USA에서 관할한 육류라든가 아니면 계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경우랑 또 저산성 산화 통조림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합시 규정을 면제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과연 이제 메디컬 푸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합시 규정도 이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앞에서 EU 경우에는 GHP를 선행 조건으로 한 햇서버를 규정하고 있었고요. 미국은 이 CGMP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GMP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생산 통용 위생규범이라든가 각각 이제 규범 등을 통해서 CGMP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CGMP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공장 및 현황 단계에서 여러 가지 구역사의 효과적인 어떤 격리 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정화 시스템 설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이나 식품 안전 관리에서의 원료 배합에 대한 계량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공정 과정에서의 어떤 검증들 그 다음에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품질 관리 차원에서 이제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제 관리 체계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인데요. 일본하고 한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21년에 햇섭을 다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햇섭이 이제 가공식품에 적용이 되고 있고 환장식품도 역시 햇섭 관리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이제 햇섭을 이제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은 햇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제도 단계에서의 국가별 비교는 말씀드린 대로 GAP를 기반으로 하는 햇섭을 이제 EU에서 하고 있고 미국은 CGMP 체계,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은 햇섭 체계, 그 다음에 중국은 좀 다르게 GMP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좀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단계 관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점보다는 어떤 좀 결국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좀 이제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 이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중점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요. EU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판매나 판매 제품에 별도의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지만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역시 특별한 판매에 대한 어떤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험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 식대보험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공정에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사용하라는 문구를 이제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엔드롭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입처라든가 그 다음에 처방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의 차이, 앞에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식품의 관리의 경우에 판매처나 판매 제품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다만,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매 단계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표시 단계에 대한 비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도 이제 EU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과 한국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의 경우에는 아까 EU가 특수 의료용도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FSMP가 이제 일반 식품 표시 규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표시를 하고 또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별도의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플러스해서 특수 의료용도 식품에 대한 표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 효능으로는 표시 광고가 안 되지만
의료 전문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에 그 신고할 때 라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사후적인 관리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은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료 감독하에 제품 사용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유일한 영양공으로 사용하기 적절한 여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설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라든가, 그다음 어떤 질병의 시기 관리라는 문구 이런 것들을 추가되는 표시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정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특정 표시사항에 대한 면제 규정을 CFR 21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면제 사항이 영양 표시사항, 영양 강조 표시사항, 건강 강조 표시사항에 대해서 각각의 어떻게 표시하라라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메디컬 푸드에서는 면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영양소 강조 표시도, 그다음에 건강 강조 표시도 그 어떤 규정에 맞는 표시가 아닌 그 이외의 표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 이 적용 면제라는 것 자체가 영양 강조 표시라든가 또는 건강 강조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들을 저 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역시 미국의 경우에도 그 FDA 산하기관을 통해 가지고 시판 후 이제 모니터링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면제되는 사항 이외에는 반드시 일반적인 식품 표시 규정과 같이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도 지금 이제 각종 표시 통칙 등을 두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의약농도 조제식품이 포함된 식이용도 식품에 이제 일반적인 표시 사항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특수의약농도 조제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표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식이용도 식품 같은 경우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특수의료용도 식품에 해당하는 특수의약농도 조제식품의 경우에는 그 라벨의 제조의 조제 특징이나 영양적 특징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되고, 제품의 유형 및 적용 대상들 이런 것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구도 표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나 임상 영양사의 지도라는 지도하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본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표시사항에 대해서 사전 표시허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법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건강증진법의 세부 시행 규칙들에서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규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 표시와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표시의 비교를 보시면 특수용도 식품의 경우에는 이제 허가 마크를 부착한다는 부분이라든가 허가받은 표시 내용을 표시하도록 이런 부분의 추가적인 표시사항을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 유형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환자 보시면 환자이거나 질병 있는 자에게 적합하다는 표시 및 의사, 그 다음에 영양관리 상담사의 상담 지도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는 표시는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당뇨용 환자 식품과 신장용 환자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그 질병 치유용이 아니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서 이제 좀 구분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표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식품 표시광고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식품에 해당하는 일반적 표시사항하고 기타 이제 표시 세부적으로 특수 용도 식품에서 표시하는 사항들이 그 표시 기준의 그 특수 용도 식품 표시 사항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이제 굵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품의 특성별 권장 섭취량이나 섭취 방법을 표시하고도 되어 있고, 치료 효과는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의약품 또는 건기식이 아니라는 그런 표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 예방한다는 이제 표시 광고가 금지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식품에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특수 의료용 식품에는 섭취 대상자의 질병명이나 영양 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사전에 그 자율 심의 기구를 통해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제 표시사항을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국가별로 그 뭐 부당한 표시 광고나 이런 건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표시 원칙도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다 5개국이 이제 동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영양 강조 표시와 건강 강조 표시인데요. 한국과 일본은 영양 강조 표시는 적용이 되고 건강 강조 표시는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유는 영양 강조 표시와 건강 강조 표시가 다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 강조 표시나 건강 강조 표시가 규정이 명제되어 있다 보니까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영양 강조 표시도 좀 자유롭게, 그다음에 건강 강조 표시도 자유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저희가 규정을 통해서 보니까 영양 강조 표시와 건강 강조 표시가 이제 금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약간 오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은 앞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 국가별의 비교 부분을 다시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사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전혜숙 의원님께서 의료용 식품과 관련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을 이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저 이제 표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정의 부분에서 의료 감독하에라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료식품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적용 여부도 이제 건강보험법 개정 발의안에서 이제 같이 발의를 하신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관리, 그 다음에 품목관리, 제도 단계 부분들이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단계와 제조 단계에서 각각 품질 관리나 판매 관리는 인정하는 부분들. 그런 보다 기준 구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제정법, 의료용 식품법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식품법 정의에 따라서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그래서 식단형 관리 식품까지도 이제 포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헬스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품질 관리를 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GMP의 어떤 기준 도입 여부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매 관리인 고용 의무와 관련해서 판매 관리인을 어느 범위까지 유통 단계에서 고용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